넷플릭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뇌교육, 창의력 학습에 도움을 얻고 싶으신 분은 카카오톡 1대1 채팅방 뇌플릭스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배운 창의력, 영어니, 뇌교육학 오창영 박사님과 함께하는 뇌플릭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영화로 보는 창의력 탐구생활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제 창의력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 인물들이 있을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음악가가 어떻게 그 성공을 일궈냈고 어떤 부분에서 배울 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는 2021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전설적인 영화음악 작곡가의 삶과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 영화는 시네마 천국을 연출한 주세페 토라나토레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엔니오가 사망한 이듬해인 2021년에 개봉했습니다. 원제는 엔니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고요. 러닝타임이 무려 2시간 30분으로 아주 긴 영화인데요. 그 긴 시간을 감당할 가치가 있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평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MDb라는 사이트에서 10점 만점을 이제 획득을 했고 그 러튼 토마토에서 100점을 받은 작품입니다. 엔니오 모리코네는 생전에 300여 곡의 영화 음악을 작곡했고 클래식 또한 100여 곡이나 작곡한 다작 작곡가입니다. 영화 음악만 단순히 많이 작곡했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클래식 곡도 작곡을 많이 했다라고 하니까 좀 의외라고 느껴지고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배경이 밝혀집니다. 엔니오의 아버지는 그에게 음악을 읽고 쓰는 방법을 가르치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그는 6살에 첫 번째 곡을 작곡을 했으며 공식적으로 처음 배운 악기는 트럼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트럼펫 연주자였기 때문이죠. 그는 트럼펫 외에도 유명한 작곡가 고프레도 페트라시 아래에서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페트라시를 무척 존경해서 이 교수님이 아니면 자퇴를 하겠다고 우겨서 수업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페트라시가 작성한 악보만 보고도 감동이 밀려와서 존경을 하게 됐다는데요. 그로부터 두 사람의 인연도 평생 이어가게 됩니다. 엔니오는 아버지의 권유로 트럼펫 연주, 클래식 작곡을 공부했지만 생계를 책임지는 것에 대한 수단으로서 트럼펫 연주를 해야 하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항상 그의 커리어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편곡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시기부터 음악 편곡자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엔니오 모리코네는 서부 영화, 드라마, 스릴러, 코미디 등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음악을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상, 그래미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는데요. 또 그럴 것이 그의 음악은 감동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음악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영화 음악에 참여한 엔니오를 두고 당시 주류 음악가들은 예술이 영화 시장에 굴복했다. 마치 매춘을 하는 것과 같다는 심한 평가를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을 대범하게 연출에 반영하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소리들, 휘파람, 전기 기타 등 독특한 사운드를 서부 영화에 적용한 그였지만 그런 평판 앞에서 자신이 영화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교수님이나 학교 동료들에게 알리기 싫다는 이유로 초기에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엔니오는 결국 음악으로 보여주겠다며 맞서게 됩니다. 생계를 위해 편곡과 작곡을 오가던 엔니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 캐릭터의 아름다운 선율을 깊이 이입시키고 실험적인 사운드를 적용해 음악이 영화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전 세계의 관객에게 그리고 영화계의 많은 감독들 그리고 기존 음악가들에게도 그의 곡 스타일과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영화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영화 음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실험적인 작곡도 함께 병행을 하면서 자기의 스타일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면서 결국에는 마에스트로라는 이제 거장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간단히 소감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의 오창용입니다. 네. 음악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나 어떤 시각 장면과는 다르게 청각적인 사운드 그리고 음악만 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울림 그리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리코네의 음악 중에서 대표곡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항상 그 가장 좋아하는 최애곡의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와 함께 그 영화 음악이 계속 흘러나와요. 사실 전에는 엘리오 모리코네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훑어볼 그런 기회는 없었는데 같이 어떤 전기적인 영화를 통해서 그 인생사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음악을 작곡하게 됐는지 그리고 작곡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힘들었고 어떤 부분들을 헤쳐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다 보니까 음악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를 하게 되고 더 깊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창의성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할 부분들이 상당히 꽤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를테면은 그런 그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어려움을 뚫고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고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서 어떤 자신을 표명하는 그런 정통 클래식 음악가들에게 그래 나 이만큼 했어 열심히 했고 결국은 이런 자리에 올랐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감동을 담았습니다. 네. 오늘도 권나영 학부모님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영화는 어떻게 보셨는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나영입니다. 이 영화 처음에 들었을 때 생소한 이름이었는데 영화 보고 이 음악하고 많이 들어본 음악이 나와서 좀 자서전까지 또 따로 찾아 읽어봤는데요. 네. 그 엔니오가 저는 좀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엔니오가 어린 시절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음악원에 입학을 시켜서 트럼펫을 전공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아버지가 엔니오의 재능이나 뭐 소질을 보고 시킨 건지 아니면 진짜 생계를 위해서 너는 이걸 나처럼 해라 이런 의도에서 시킨 건지 계속 아버지가 굳이 트럼펫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로 인해서 음악원 입학하고 악기 배우면서 이제 작곡을 하며 영화 음악의 거장이 되긴 했지만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또 엔니오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거나 발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주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유심히 보긴 했는데 일단 영화에서 많은 비중이 다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초기에 음악 연주가로서 길을 터준 것이 아버지임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엔니오가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나 정서적으로 많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펫 연주를 굉장히 힘들게 본인은 했었고 학교에서 이제 노는 시간도 없이 아버지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게 됐다라는 이제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생계로서 트럼펫 연주자로서 삶을 살아온 아버지를 이어서 본인도 이제 아버지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연주를 하기 힘든 경우에 이제 무대에 올라서 연주를 하고 쇼가 끝날 때까지 그 공연장에서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렇게 또 음악원에 등학을 하고 그런 과정이 되게 고됐다라고 회고를 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본인이 음악의 길로 들어서게 한 계기는 맞지만 트럼펫 연주자로서 삶을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본인의 길이라고 100% 확신은 초기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교수님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배울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환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세계적인 음악가 혹은 세계적인 미술가들의 부모님이나 그 자식들이 세계적인 음악가나 미술가인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그렇죠? 하지만 세계적인 음악가나 미술가는 아닐지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들을 그쪽 분야에 이끌거나
혹은 최소한 그쪽에 대한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모리코네의 아버지도 어떤 생계를 위해서 자신이 그 연주를 하기 힘든 경우에는 엘리 모리코네에게 이런 트럼펫 연주를 시키도록 권유했지만 9살 때 이미 그 음악원에 입학을 시키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스승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들은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든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않고서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희 아이에게도 이런 음악이나 그 미술을 시킬 때 저는 음악이나 미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어떤 아이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그 지식을 갖추거나 경험을 쌓도록 해주는 정도에 그치는데 저와는 다르게 이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부모님들은 좀 더 많은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풍부한 자극들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 모리코네도 그런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향 그리고 당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를테면 어린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이 어떤 되게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역경 혹은 고난적인 어떤 시기를 부여했는데 그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영화 음악을 만드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스승 페트라시 교수의 영향도 크지만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되어서 정말 세계적인 거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쇼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 당시에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게 생계로서 조금 이어나갈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연주를 한다는 게. 그래서 그 아버지도 좀 아들의 그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트럼펫 연주자로서 음악원에서 이제 배움의 길을 걷다가 어떤 이제 선생님이 그 과제를 낸 거를 보고 다른 사람보다 다양하고 이제 풍성하게 음을 활용을 잘 한다 해서 작곡으로 한번 이제 전향을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작곡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원에 갔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의 제안이 있었고 그렇게 계속 이제 자신의 재능을 발견을 대신 옆에서 해주고 이제 자신감을 북돋워 줄 수 있게 한 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곡자라는 개념도 그렇게 존중받는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직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했던 위치인 것 같은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가수의 무대를 위해서 원래 있던 곡을 조금 이제 분위기를 뭐 경쾌하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다른 톤으로 조금 수정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해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방송을 찍는다든지 그런데 이제 편곡자들이 이제 작곡가들이 활용이 되고는 했는데 그 경우에 이제 본인의 이름이 뭐 나중에 그 제작자 이름에 올라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보수가 높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곡을 계속 이제 자기 스타일로 새로운 소리를 적용한다거나 이제 그 악기가 아닌 이제 흥미로운 이제 본인만의 사운드를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다는 게 조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재미나 이제 흥미가 그 더해지지 않고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작은 역할 그리고 인정받기 힘든 분야에서도 조금 이제 자신의 스타일을 보이고자 계속 시도했던 점이 이제 나중에도 그 빛을 발하게 된 그 습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몰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몰입이나 집중이라는 개념에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고 또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인들의 인터뷰가 영화 내내 이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서 교향곡을 한번 이제 부탁을 했더니 보통 사람이면 1년이 걸릴 것을 2개월 만에 집중해서 완성을 한다.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쉽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곡을 바로 이제 악보에 옮겨 적는 듯하게
이렇게 쉽게 곡을 쓰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천재라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이제 창의력에 있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이제 조합하는 방식이 특별한 게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 몰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몰입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운동선수. 네, 게임에 몰입해 있는 아이, 아, 혹은 프로게이머들, 음, 혹은 자신의 노래, 자신의 연주곡에 정말 심취해서 노래하고 있는 가수, 혹은 연주자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곡에 따라서 몰입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여실히 느낄 수 있죠. 네. 몰입이란 몰입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집중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루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몰입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언제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에 대해서 왜곡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물화일체의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는 정말 그 창의적인 사람이다. 혹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엘리 모리코네가 남들이 1년 동안 그 할 것들을 2개월만에 한다라든가 하룻밤사이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천재가 영감을 받아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평소에 몰입이라는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돼요. 자, 몰입이란 사실은 정말 과한 집중력. 집중력은 그 인지적인 용어로 바로 주의 집중력의 약자죠. 그렇다면 주의력을 좀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탐색하는 그런 탐색주의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극들 중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이동하는 그런 분할주의가 있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관심을 보이는 것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지속주의 혹은 유지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주의력이 높다라고 할 때는 이 모든 것들 탐색주의, 지속주의, 유지주의, 분할주의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죠. 따라서 몰입을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하고 탐색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죠. 만약에 모리코네가 이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평소에 남다른 관찰력 그리고 어떤 사물이 내는 소리들, 다양한 악기들이 이러이러한 효과음을 낼 수 있다는 것들을 평소에 꾸준히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쌓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그 어떤 절대자로부터 영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년 만에 아니 2달 만에 영감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위대한 천재적인 작곡가들도 처음 작곡을 시작한 것은 아주 어린 나이에 가능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작곡한 곡들은 거의 습작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세계적으로 뛰어난 누구나 인정하는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대 이후 혹은 30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리코네도 자신 나이가 31살인가 33살 때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영화음악을 작곡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 시기, 즉 모리코네가 9살에 음악원에 들어가서 그 스승으로부터 수많은 음악적인 지식과 기술을 갈고 닦기까지는 그만큼 많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지능 연구자인 하워드 가드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보이려면은 최소한 하루에 3시간씩 10년은 갈고 닦기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10년의 법칙이라는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작곡가 혹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갈고 닦는 그러한 몰입하는 시기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정말 그 다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전성기에는 뭐 1969년도 이때에는 곡 그 제안이 20몇 곡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혼자서 1년 동안 다 이렇게 해치웠다고 하셔서 요즘에 이게 AI로 음원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사람이 엄청 그 방대한 본인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계속 그 생산을 해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기억에 남는 뭐 영화의 장면이라든지 음악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 넬라 판타지야 라는 네. 음악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음악이 원래는 원곡이 그 엔니오가 작곡한 미션에 나오는 가브리엘이 오보에라는 네네. 곡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원래는 뭐 오케스트라 교향곡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영화 네. 음악이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도입부는 뭐 오보에로 조용히 연주되지만 뒤로 갈수록 웅장한 사운드가 들려서 네.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뭔가 서사가 있을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교수님은 어떤 음악이 제일 좋으신가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최애 곡은 그 시네마 천국 주제가입니다. 네, 아시죠? 네네. 네. 그 시네마 천국 주제가곡은 아까 그 모리코네가 편곡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도입했다고 했는데 멜로디가 같아요. 그런데 악기 구성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서 계속 동일한 곡이 반복해서 흘러나오는데 그 장면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음악을 들을 때도 시네마 천국 주제곡을 어떨 때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 어떨 때는 오보에가 연주하는 거, 어떨 때는 하프가 연주하는 곡들을 다 동일한 그 페이버릿 리스트에 정해놓고 듣고 있는데 그때마다 느낌이 다 다르고 감이 다 다릅니다. 특히 시네마 천국의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느낌과 저희 어린 시절의 어떤 추억이 교차하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힐링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곡입니다. 네. 아, 저는 두 분과 다른 분위기의 곡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석양의 무법자로 알려져 있는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되게 그 서부 영화에 많이 쓰이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사운드도 되게 실험적인 그 사운드 그래서 그 음악뿐만이 아니라 장면에 어울리는 효과음처럼도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그 소리들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져서 소리와 음악이 영화에서 되게 비중 있게 연출로서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실리안이라는 영화 그리고 완전 범죄라는 그런 약간 스릴러 무비랑 그 갱스터 무비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용수철이 튕기는 듯한 그 효과음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고 보니까 모리코네가 두 가지 축으로 음악을 구성해서 그걸 합치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반복되는 멜로디가 있고 그 밑에 흐르는 거는 또 이제 클래식에서 차용을 해서 이제 음을 바흐라는 BACH 이렇게 스펠링에 해당되는 음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클래식에 기반을 두고 음악을 이제 작곡을 해서 영화에까지 적용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그 영화 시장뿐 아니라 클래식 음악계에도 전달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그런 숨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음악도 같이 즐기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 자신만의 어떤 오리지널리티, 즉 독창성을 가지고 어떤 음악 그 기존의 어떤 그 전통적인 주류 음악가들의 폄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화 음악을 정말 세계적인 그 하나의 음악 독립적인 음악 장르로 만들어낸 그런 의지, 열정, 노력이 매우 돋보이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창의적인 인물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부모님의 영향, 스승의 영향도 있지만 자신의 평생의 반려자인 그 아내, 또 자신이 만드는 음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초등학교 동창인 영화 감독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영화 음악에 가장 적절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래, 교류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 현대적인 창의성이란 바로
그 개인의 창의성이 아니라 이런 집단의 창의성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좀 자기의 그 의견보다 확신을 갖기 힘든 때가 많은데 이제 엔니오는 그런 면에서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도 이미 이제 거장의 반열에 오른 사람인데도 자기는 이제 두 번째 작품을 하는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장처럼 똑같이 대접을 해줬다 이런 증언도 있고 자기가 확신을 갖지 못한 그런 음악에 대해서 감독한테 보여주었는데 나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작곡해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감독이 무슨 말이냐 이거 내가 딱 원하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또 영화 쪽에 감독이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다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음악에 대한 배경이 없는 아내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종으로 컨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대중적인 영화를 대하는 이제 자기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냥 좀 일상적인 부분에서 보면 매일 뭐 10시 취침하시고 4시 기상 그리고 뭐 산책 그리고 오전에 서재에서 홀로 작업 그리고 뭐 술과 담배를 멀리했다 이런데 이런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창작 몰입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도 네. 이런 뭐 일정한 루틴을 갖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재들의 특성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영화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몇 시간 꼭 이제 본인이 시간을 할애를 해서 집중을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엔니오가 고전 음악의 마스터가 아니고서는 영화 음악에서 이렇게 유명해질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 음악에서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제 클래식 쪽에서도 작곡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실험 음악도 계속 제작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 음악을 본인의 주력 도메인이라고 할까요? 주력 그 분야로 삼고 그다음에 실험 음악도 그에 못지않은 그 두 번째 도메인으로 삼아서 그것을 이제 영화라는 그 카테고리로 옮겨와서 시장에 그걸 대중의 눈과 그 영화 산업계의 그 입맛에 맞게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보통 영화를 많이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음악만 조금씩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석양무법자, 홍양무법자 이거 어린 시절에 그 까마귀 소리 뭐 이런 네. 소리, 그다음 휘파람 소리 그 영화 그러니까. 장면보다는 그 음악이 더 그쵸.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맞아요. 애들도 다 휘파람 따라하고 이게 코요테 소리를 뭐 코요테 소리, 까마귀 소리가 아니라 했다는데요. 네. 그 교수님 있잖아요. 가르쳤던 교수님. 네, 페트라 씨. 페트라시 교수님. 그분이 원래 영화 음악을 처음 시도를 했었다면서요. 그래서 제안이 와서 본인이 만들어줬는데 그 감독이 너무 좀 난해하다. 그래서 반려를 했던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 선생님은 이제 완전 영화 음악에 대해서 영화 음악은 좀 편안했군요. 무식하고 좀 음악이라고 할 수 없고 좀 이런 식으로 한다. 밖에서 본 것 네. 같기도 하고 그 부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똑같은 영화에 대해서 제안이 온 거예요. 이제 엔니오한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이제 이거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무슨 RCA라는 그룹에 소속이 돼 있었 에이전시에. 그래서 거기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다른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먼저 이제 했다가 안 돼서 제 생각엔 마지막에는 인정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 부분이 참 네. 근데 감동이었어요. 그게 진짜 마지막에 인정한 게 그 음악을 듣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음악을 듣고 이거는 음악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작곡을 할 수가 있다. 그게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저는 원스 어폰 타임 인 더 웨스트 그 주제곡을 여기서 좀 제대로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어서 정말 그때 여자 그 허밍 음악 아리아처럼 나오는 거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한 내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평범한 두뇌는 없다. 넷플릭스를 들으면 뇌가 풀립니다.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출연 및 창의력 교육 상담은 카카오톡 1:1 대화창 넷플릭스로 신청해주세요.